역시 어려운 때 FA50이 또 한 건을 해줬습니다. KF21 보라매의 초도 물량 양산이 20+20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많은 분이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저희 꺼리튜브의 관련 영상에 댓글만 1300개가 넘게 달렸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토록 답답한 시기에 FA50이 한 줄기 희망적인 소식을 들고 날아왔습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이 대한민국의 FA50과 프랑스 라파를 두고 저울질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심지어 중앙아시아의 군사력 현대화 추세와 그 이유를 보면 한두 대의 단발성 수출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투기의 새로운 시장 우즈베키스탄 진출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구권 나라들이 의뢰그러하듯 장비 편제가 대부분 구소련 시절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나마 내륙국인 만큼 공군력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은 주력기로 4세대 전투기인 미그-29 38기와 수호이 27 25기를 보유하고 있고 공격기로는 수호이 25 20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촐하지만 알찬 구성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류 위 숫자로만 보는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공군의 실상은 골물대로 골마있는데요. 미그-29, 수호이 27, 수호이 25 세 기종 모두 1980년대 생산 배치된 탓에 운용 연수가 40년을 바라보는 기종들입니다. 우리 공군의 사정에 비교하면 1982년부터 1986년까지 국내에서 조립 생산한 KF-5EF 제공호와 동년배인 셈인데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도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독 차기 전투기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후의 경쟁 기종으로 선정된 게 바로 대한민국의 FA50과 프랑스의 라팔인데요. 언뜻 성능상으로만 보면 다소 이상한 대결입니다. 그도 그럴 게 FA50은 블록 20 개량이 예정되면서 웬만한 4.5세대 멀티롤 전투기급의 성능을 갖출 예정이지만 그래도 태생은 경공격기입니다. 그러나 라팔은 KF-21을 제외하면 동급 기종 중 가장 고성능의 전투기입니다. 그나마 F-16-9E가 경쟁 기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라팔은 전장 15.2m, 전폭 10.8m, 전고 5.4m의 중형 전투기로 전체적인 크기부터 마하 1.8에 달하는 최대 속력까지 KF-21과 유사한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기체 크기가 작다 보니 최대 이륙 중량은 24.5톤으로 1톤가량 낮습니다. 공군형인 라팔-BC를 기준으로 총 14개소의 하드포인트가 있어 30mm GIAT-30 M791 리볼버 기관포와 함께 약 9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전투기답게 미티어, 아파스, 스칼프 같은 MBDA 계열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프랑스가 독자 개발한 미카 IREM, R50 매직 공대공 미사일, AM-39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페이보웨이 시리즈나 SBU 시리즈 등 통상적인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사항은 라팔은 ASMPA 핵미사일 투발 수단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국인 프랑스가 핵무기 보유국이기에 가능한 스펙인데요. 우즈베키스탄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인도 역시 라팔을 핵 투발 수단으로 운용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처럼 라팔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폭장량을 기반으로 육해공은 물론 핵무기 영역까지 전반에 걸친 폭넓은 운용 범위가 장기입니다. 그야말로 멀티롤 전투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배치를 시작한 지 11년이 지난 2012년 RB2 페이사 레이더를 RB2AA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하면서 150km 내외의 탐지 거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FA50은 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로 소형 기종인 F-16과 비교해도 컴팩트한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첫 초음속 전투기로서 최고 마하 1.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태생이 경공격기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체급의 한계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13.5톤, 7개소 하드포인트에 5.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무장 능력은 라팔의 절반을 조금 넘는 셈인데요. 그래도 블록 20 기준 AIM-9 사이드와인더 계열 공대공 미사일과 AGM-65 매버릭, 아이리스티, AIM-120 암람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록 훈련 상황이긴 했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공 전투기로 평가받는 F-21을 격추했을 만큼 공중기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경공격기로서 공대지 타격이라는 본연의 임무 역시 충실한데요. 실제로 FA-50은 JDAM, LGB부터 GBU-12와 국산 KGGB까지 폭넓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 사거리만 6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KEPD-350K2와 사거리 800km 이상의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초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은 전폭기로 운용하는 F-15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리하자면 라팔은 모든 지표가 오각형으로 두루두루 좋은 전투기라면 FA-50은 종합적인 능력은 다소 떨어져도 공대지 타격 능력이 탁월한 경공격기입니다. 더군다나 로우급 기체로서 전투지속 능력은 약간 부족할지 몰라도 순간 선회율과 기동력은 미드라이급 기체인 라팔에 비교할 만합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성능이 아닌 외적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체의 가격입니다. 그도 그럴 게 준수한 성능의 라팔이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 탓이었습니다. 현재 라팔은 한 대당 1억에서 1억 1,500만 달러, 하나로 약 1,300에서 1,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워낙 전용 부품이 많다 보니 유럽제 전투기들이 비싼 경향이 있긴 하지만 라팔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를 뽑을 때 항상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투기입니다. 심할 경우 프로그램 코스트를 포함한 총 비용이 2천억에서 3천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 2015년 카타르는 무려 67억 유로를 들여 라팔 36기를 계약했습니다. 한 대당 대략 2,6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가격이었는데요. 더군다나 라팔은 이미 개량 한계점을 바라보는 4.5세대 기종입니다. 애초에 설계부터 5세대에 5.5세대 개량을 염두에 둔 KF-21과는 차원이 다르죠. 심지어 라팔은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불리합니다. 소련과 대립하던 미국은 대한민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동맹국에 무기 체계를 마구 뿌렸는데요. 오죽하면 소련 해체 후 동유럽 국가들조차 나토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미국 무기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유럽과 프랑스의 전투기들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 무기 체계는 나토의 표준이 되었고 사우지원 등 모든 면에서 유럽제 무기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가 하나같이 이상하리만치 값비싼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수천억 원을 들여 라팔을 도입하더라도 앞으로 유지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소모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건 FA-50도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FA-50의 모태인 T-50이 설계 개발 과정에서 미국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꽤나 많이 받았다는 걸 간과하신 겁니다. 애초부터 T-50의 설계 목적이 F-16, F-35와의 기종전환 훈련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덕에 FA-50은 4,600대 이상이 생산되어 현역 기종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는 전투기인 F-16과 무려 70% 이상의 부품이 호환됩니다. 당연히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수급이 용이하고 가격마저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라팔의 시간당 유지비는 최소 1,800만 원에서 최대 5,6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쯤이면 평균 시간당 유지비용이 F-35와 맞먹는데요. 반면 FA-50의 시간당 유지비용은 일반적인 4.5세대 전투기의 30% 수준인 약 4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한데요. 게다가 FA-50은 양산 가격마저 대당 300억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공군교리도 FA-50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소련식 교전교리를 따르는 우즈베키스탄 공군은 하늘 위에 포병으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의 교전 방식을 떠올리면 편하실 텐데요. 즉 제공권 장악보다는 지상화력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 중인 공대지 무장으로도 초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하고 헬기 수준의 저속 운행이 가능한 FA-50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지난 2015년 근접항공지원 공격기인 수호-25를 대체할 요량으로 FA-50 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칠러 행보를 염려한 미국의 반대로 끝내 무산되었었는데요. FA-50 나아가 T-50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요를 제기했고 설계부터 개발까지 우리 손으로 진행했습니다. 개발 비용 역시 당시 정부가 70%, 카이가 17%를 부담했는데요. 일례로 미국에서 T-50 계열기를 생산하려면 대한민국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머지 13%
50%에 미국 로키드 마틴이 힘을 빌려왔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항전 소프트웨어 등 개발 데이터의 일정 부분을 미국에서 제공한 터라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수출에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우즈베키스탄에 FA-50 12대 수출이 무산되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요. 당시만 해도 우즈베키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 가입돼 있었던 데다가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나아가 중앙아시아는 대부분의 나라가 내륙국인데다 소련의 입김이 매우 강력한 지역이었기에 유독 미국과의 접점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에도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이 우즈베키스탄은 대외무역 중 약 20%를 러시아가 담당할 정도로 외화 공급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기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중앙아시아까지 퍼진 탓입니다. 일례로 우즈베키스탄은 83대뿐인 자신들의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했고 지난 2022년부터 자국민이 러시아군에 입대할 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내무부는 러시아가 세운 도네츠크, 루간스크 괴뢰 정부를 부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을 선언했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도 러시아 결제 시스템인 미르의 사용을 중단하는 등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러시아 풍조는 중앙아시아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은 FA-50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코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과 향후 국방협력 강화에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쿠르바노프 장관은 대한민국과의 방산협력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군용광학 제품 생산 시설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미답지나 마찬가지인 중앙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FA-50과 라팔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차지할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